자, 이번 시간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 잘못한 거 하나만 수정하겠습니다. 그 이행강제금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1차 이행강제금이 20%라고 했는데 잘못됐죠? 1차 이행강제금이 10%고요. 그 다음에 2차 이행강제금이 20%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30%, 그 다음에 벌금까지 하면은 엄청난 돈이 되겠죠.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다시 한번 수정해드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483페이지입니다. 이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도 전두환 정권 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구테타 정부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오히려 그때 좋은 법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 보면 이게 획기적인 거고요. 지금 보면 당연히 좋은 법인데 그 당시에서는 이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이 만들 때 서울법대 교수가 이거 이렇게 만들 것 같으면 민법에 물권법 무슨 필요 있냐. 민법에서는 물권이라는 건 순서대로 배당하고 남으면 후순위가 받아가죠. 근데 주택임대차라는 건 느닷없이 맨 뒤에 들어온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를 받아간다고요. 그렇게 비난했다가 뭐 지도서도 모르게 가서 저 설악산 용화장성에 가서 추락사 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반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반대하면은 그냥 가만 안 두니까 지금처럼 뭐 트위터에다가 글 올리고 요즘 뭐 이런 사람들 많던데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알릴 수가 없었어요. 외부에 지도세도 모르게 갔다고요. 어쨌든 그렇게 강력한 어쨌든 독재 정권이든 뭐든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반대를 무릅쓰고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은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어요. 2002년도.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리더십은 없죠. 민주정부다 보니까 반대파가 최소한 40,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49대 51이잖아요. 찬성 반대가. 지금 현 정부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김대중 정부에서도 그래서 모든 상가를 적용할 수가 없었고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의 상가만 적용을 했어요. 소액 상가만 적용했는데 주택은 모든 주택을 다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타워팰리스 전세가 15억짜리라도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주택은. 근데 상가는 그러하지 아니하죠. 아직도 그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483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의 경우 한 동의 건물 전부의 임대 또는 일부의 임대차이건 불문한다. 판례는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공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 판단 시기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미등기 전세의 경우도 적용이 된다. 주거용만 적용이 됩니다. 세법에서도 실질과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실제 주택을 사용하면 주택입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 주택과 주택외를 구분하죠. 그때 주택과 주택외는 공부,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는 오피스텔은 주택외로 분류합니다. 근데 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점포용 주택과 같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주거용 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 계약인 채권적 전세 계약에도 적용되며 전세금은 보증금으로 본다. 우리 흔히 동네 말로 전세는 다 임차권이죠. 전세권 설정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적용됩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하고 시험에 나오면 뭐가 더 어려울까요? 주택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주택은 1981년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벌써
30년이 넘었죠, 역사가. 그래서 무수한 판례가 있습니다. 상가는 2002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판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판례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 그러면 다방이 있고요. 판례 이때 나왔던 거 보면 다방이 있고 주택이 있습니다. 다방의 면적이 약 70%, 주택의 면적이 약 30%, 다방 아가씨들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인데요. 방이 3개 딸려 있고요. 부엌도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지 여부, 판례는 안 된다. 다방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안 됩니다. 다방을 뭐 커피숍, 바리스타 뭐 이렇게 말 바꾸지 않습니다. 다방이랍니다. 판사가 다방이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방이라고요. 커피숍이나 이렇게 뭐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옛날 다방하고 요즘 커피숍하고는 달라요. 옛날에 다방은 그냥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다방 아가씨들하고 놀고 이야기했는데 요즘 커피숍에 가니까 전부 다 컴퓨터 가지고 뭐 귀에 뭐 꽂고 저 혼자서 거기서 공부하고 앉았더라고. 시끄러워야 공부가 된대요. 지금 최초로 이게 우리나라 이런 게 외국에 들어온 게 이화여대 앞에 이런데 가보니까 그 유명한 커피숍 1호점도 거기 들어왔던데 그 3층까지 통째로 있고 보니까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학생들 전부 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 사가지고 나가더라고요. 또 팔리기는 팔리더라고요. 근데 외국도 비슷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커피가 외국도 다 있고 외국도 가격도 비슷하고 내나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 다방 나오면 무조건 주택 아니다. 그 다음에 슈퍼마켓이나 인쇄소가 나오면 판례니까 슈퍼마켓 인쇄소 면적이 60%고요. 주택의 면적이 40%인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낮에는 상가로 사용하고 있고 밤에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자, 1번은 주택이 아니라고 했고 2번, 3번은 그러면 주택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주택의 면적이 더 좁아요. 숲이나 인쇄소 면적이 60%고 주택의 면적도 상당하고 그러나 40%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판례는 주택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비춰볼 때 이게 유일한 주택인 경우 여기밖에 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보여줘야 된다. 이거는 다방 아가씨들 숙소니까 다방 주인은 다른 데 방이 있겠죠. 그래서 보고가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보호돼야 한다. 그래서 슈퍼마켓이나 인쇄소가 나오면 이거는 주택으로 인정이 된다. 일부가 인쇄소로 쓰고 있어도. 그 다음에 낮에는 상가, 밤에는 주택, 시골 밥상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밖으로 나가다 보면 어디 저 의정부, 양주 뭐 이런 데 가면 있죠. 동두천 같은 데 가면 시골 밥상 이런 거 있잖아요. 남양주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죠. 그 낮에는 식당으로 쓰고 밤에는 주택으로 쓰는 경우 이것도 유일한 주택인 경우만 적용된다. 즉 주택이 이것밖에 없다면 보호된다. 다른 곳에 아파트 있으면서 한 번씩 늦을 때만 자고 간다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주거용 임대차일지라도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이거 시험에 7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중요합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 중개사무소 했던 자리 그 동네는 무보정 월세입니다. 주가 원룸주택이에요. 무보정 월세. 보증금 하나도 없이 월세로만 한다고. 그러면 한 달 월세가 40만 원입니다. 무보정 월세는. 아까 제가 30만 원이라고 했는데 무보정은 더 비싸요. 40만 원이고 거기다 보증금을 1000만 원 걸으면 30만 원 내려가요. 500 걸면 30만 원, 500 안 걸면 40만 원이에요. 그래도 거기다 무보정 월세로 해요. 그 직장인들 뭐 돈 한 푼도 없고 중국 동포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무보정 월세를 하면 계약 기간을 몇 년으로 정하겠어요? 1년요. 3개월 합니다. 3개월. 3개월하고 중개 보수는 10만 원 받아요. 임차인 10만 원, 임대인 10만 원. 양쪽 20만 원입니다. 하루에 10건 해요. 그런데. 예? 그 이제 그거는 3개월 해놨는데 보통 한 절반은 3개월 못 살고 나가요. 3개월도 못 살고 나오면 40만 원 그 한 달 걸 더 받아놔요. 그 예치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금 아니 예치금 쪽으로 받아놨고 특약으로 뭐라고 해놨냐면 만약에 3개월 계약 기간 안에 나가면 이것도 안 돌려준다 이렇게 특약이 적혀져 있어요.
뭐 관리비 같은 거 연체하면 받기 위해서 한 달 걸 더 받아놔요. 선수 예치금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건 3개월 안에 나가면 그것도 안 돌려준다 라고 특이하게 돼 있고요. 이거는 임대차 계약서를 적는 게 아니라 이행각서를 적어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면 임대차는 최하 2년이잖아요. 그럼 뭐 월세도 보증금도 하나도 없는데 2년 버티게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안 내고 골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3개월만 사용한다 이렇게 적어놓고요.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명확하게 이건 3개월 임대차 계약 3개월이라고요. 3개월 이행각서 만약 3개월 안에 뭐 그것도 선불로 받아요. 뭐 월세를 한번 뭐 월세를 안 낸다든지 관리비 안 낸다든지 하면 지체 없이 나가기로 한다 이런 거 다 적어놔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적어요. 그래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건 관행이 그 우리 동네는 아예 개업공개사 직인도 안 찍어요 거기. 도장도 안 찍고 그냥 이행각서만 받는다고 임차인한테. 왜냐면 보증금이 없는데 뭐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관리인들이 다 관리해요. 대부분 직접 건물주가 안 하고요. 보통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요. 근데 뭐 그거는 위임장하고 인감증명하고 대리권 줬다는 거 주인하고 통화해보면 상관없잖아요. 세입자들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보증금이 없으니까 뭐 떼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업공개사가 시키면 시킨 대로 잘해요. 아까 10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 웃는데 하루에 10건 하면 어찌돼? 양쪽에 10건 하면 하루에 200만 원씩 버는데. 저기 영등포 쪽에 지금 여기 민법 강의하다가 개업하신 분이 있는데 한 달에 100건 했다더라고요. 한 달에 100건 했는데 거기는 50만 원이래 중개보수가. 우리 동네는 10만 원인데 거기는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 이런 거예요. 그러면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이면 5,4,20, 20만 원이잖아요. 중개보수가. 평균 50만 원이래요. 50만 원짜리 100건 한대. 그러면 한 달에 5천만 원이요. 5천. 빨리 분필을 집어 던지지 못한 게 한스럽다 이러더라고. 빨리 그만두고. 그건 저 같은 경우는 중개를 못하니까 이렇게 있겠죠. 바둑 해설하는 사람 치고 바둑 잘 두는 사람 없잖아요. 진짜 잘하면 그거 해가지고 돈 벌지 굳이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중개는 못해요 잘. 어쨌든 무시할 게 안 된다고. 그거는 좋아요. 10만 원씩 받지만 거의 그런 거는 소득에 뭐 아무 기록도 안 해요. 그냥 돈만 받아버려요. 그냥 바로 어떻게 받냐면 40만 원이고 그 한 달 선수가 하면 80만 원, 중개보수 10만 원 해가지고 90만 원 지금 입금식이라고 하면 바로 손님 오면 바로 입금식이고 바로 입주해 그날. 다른 것처럼 뭐 한 달 후에 계약 날짜 뭐 있고 이런 것도 없어요. 대부분 오늘 아니면 내일 입주해요. 이번 주 안에 다 들어와요 그냥. 없는 사람도 지금 당장 방구하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도 어려운 분들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랬냐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7년 연속 출제됐다고요. 그 보증금도 없는데 2년 동안 무조건 버티겠다 하면 골 아프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한다고요. 현실적으로. 4번 원칙적으로 자연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으로서 대한주택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바뀌었죠. 통폐합됐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라고 합해져가지고 지금은 LH공사라고 하죠. LH가 L이 뭐예요? L이 토지공사예요. 토지공사 L 랜드, H가 하우스 주택공사죠. 토지공사가 더 크단 말이에요. 지금은 LH공사라고 하잖아요.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대한주택공사를 고치라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 그 다음에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이게 뭐예요? 서울의 SH공사, 경기지방공사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적용이 된다. 즉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에 관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이거 LH 전세 임대주택을 해봤는데요. 우리 동네는 7천만 원까지 LH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세입자는 LH에다가 이자만 그 당시는 2% 냈어요. 금리가 좀 비쌀 때.
지금은 2%도 안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럼 뭐 7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10만 원도 안 돼요. 한 달에 내는 돈이. 그럼 LH공사에는 그것만 내고요. LH가 7천만 원 대주고 거기에 아마 입주하는 사람이 5%인가 내야 돼요. 5, 7은 35, 350만 원만 있으면 돼. 350만 원만 있으면 전세 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주인은 있고요. 주인이 있고 임차인은 누구로 돼 있냐면 임차인은 LH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 사람을 입주자라고 적더라고. 입주자. 사실은 전차인이죠. 전차인. 그 계약서에는 입주자라고 돼 있어요. 입주자. 그러면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야 전차인도 대항력이 있겠죠? 그 전세 임대주택 지금도 LH에서 해줍니다. 없는 사람들, 돈 많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 임대주택이 있고요. 서울에 시프트 장기 전세 임대주택도 있죠? 서울의 시프트 전세 장기 전세 임대주택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100% 전세가 가능해요. 근데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은 100% 전세는 안 돼요. 월세를 반드시 내야 돼요. 월세를 반만 전세로 돌릴 수 있어요. 환산보증금이라 해가지고 월세를 하나도 안 낼 수는 없다고. LH 임대주택은. 근데 서울의 시프트 장기 전세 임대주택은 아예 전세로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좋다고요. 어쨌든 결론은 뭐냐 하면은 원래 자연인에게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법인은 적용이 안 되는데 우리 책에는 지금 없는데 LH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하나 더 뭐가 있어요? 중소기업이 하나 더 생겼죠?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도 보호가 됩니다. LH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우리 책에는 지금 중소기업은 없죠? 중소기업은 적용이 된다. 즉 대항력이 인정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484페이지 대항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항력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1년 만에. 그래도 계속해서 남은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이죠. 대항력. 근데 상가하고 주택이 다르다고. 주택은 모든 주택인데 상가는 모든 상가가 아니라고 했죠.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4억 이하의 상가만 적용돼요. 지금 뉴스에 나왔대. 그래서 박재상이 싸이가 가지고 있는 건물 명도 소송해가지고 싸이가 승소했어요. 싸이가 어디죠? 건물을 샀더라고. 상가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박재상이 있잖아. 싸이 가수. 나왔죠 뉴스에? 뉴스는 안 봐요. 그 세입자들 명도 소송해가 승소했어요. 세입자들 다 이제 강제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 YJ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중재를 했더라고요. 법대로 하면 다 끌어낼 수 있다고 강제로. 근데 또 이미지 타격을 입겠죠. 그만큼 세계적인 가수가 그 돈 몇 푼 때문에 다 끌어내냐 이렇게 할까봐 아마 좀 돈을 좀 주고 나가 합의할 것 같더라고요. 원래도 법적으로 하면은 건물주가 바뀌어버리면 상가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다 환산보증금이 다 비싸잖아요. 그런 거 환산보증금 4억 넘으면 법적으로는 다 나가야 돼요. 그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일부러 개업공개사들이 그걸 부추겨요. 건물주들한테. 새로 매수인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다 사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다 내보내버리고 새로운 사람한테 바닥 권리금만 받아도 건물주가 직접 바닥 권리금 받아도 불법이 아니거든요. 권리금만 1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서울에 좋은 거는 다 1억 넘으면 이거 권리금만 받아도 몇십억 된다. 그러니까 너 지금 이거 50억 주고 사도 권리금 받으면 벌써 몇십억 되고 하면은 훨씬 이익이다.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면 무조건 그 있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그래요. 건물주가 바뀌면 대항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환산보증금 4억 넘어버리면. 다 나가라고 하면 이제 소송해가지고 승소판결 보다가 다 내보내버리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로 세입자 다 받으면서 다 올려버린다고. 보증금 올려버리고 권리금 올려버리고 그래가 다시 팔아버리고 이렇게 해요. 그런 개업공개사들도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조금 윤리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그럼 또 자기가 중개하고 중개보수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은 눈에 피눈물 함께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지금 추바 박재상 사이트 보면 그거 나와요. 바로 상가 지금 그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연예인들이 사가지고 계속 뉴스에 많이 나왔죠. 옛날에는 뭐 연예인이나 뭐 고위공직자들이라고 하면은 아무 말도 못했는데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글이 퍼지기 때문에 요즘은 무서워요. 세상이. 자, 결론 대항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물권적 효력입니다. 물권은 대세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집이 팔려도 대항할 수 있죠. 전세권은 언제든지 전세권 받을 수 있는데 임차권은 옛날에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법명언이 있었습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들 나가라고 하면 옛날에 나가야만 했어요.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근데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 계약 체결했는데 1년 만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남은 1년 동안 살 수 있는 힘이 대항력입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자, 그래서 대항 요건, 어떤 경우로 대항력이 생기냐? 동그라미 1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인데 이때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입니다.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일시적으로 구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대항력은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으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꼭 어디 이사를 만약에 주소를 옮길 일이 있으면은 임차인 혼자만 옮기고 다른 가족들은 남겨둔다면 계속 대항력이 유지되겠죠. 동그라미 3번 주민등록이 공부상의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세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하인데 지하라고 안 돼 있고 그냥 101호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공부를 떼보면 지청 101호, 지청 1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철문에는 보면 그냥 지하를 101호, 1층을 201호 이렇게 적어놓은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죽을 사자라고 4층은 아예 없고 3층, 5층 뭐 이렇게 적어놓은 경우도 있어요. 4층인데 501호 이렇게 적어놓은 경우도 있다고요. 예를 들면 그 공부상 건축물 내장에 있는 동호수대로 적어야 된다고요. 출입문에 써져 있는 대로 전입신고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동인데 A동이라고 만약에 잘못 전입신고해도 원칙적으로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한 경우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된다. 즉 아까 LH 전세 임대주택이라면 세입자가 전차인이 전입신고하면 LH공사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항력의 내용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 기타 상속 경매 등으로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차물의 사용 수익과 차임은 물론 보증금에 관한 권리 의무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경공매에 있어서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선순위 담보물건과 같은 말소 규정 권리보다 우선하여 대항력권을 갖춘 경우에만 주장할 수 있다. 갑 임대인이 있고요. 을 임차인이 있습니다.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A한테 팔아먹었습니다. A한테 1년 만에. 아직 2년 되기도 전에 A한테 양수인, 포괄적으로 양수인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매수인이 될 수도 있고 상속인이 될 수도 있고 수정자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양수인이라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은 2년 체결했어요. 세입자 동의 안 받고 1년 만에 다른 데 팔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팔아먹어도 되죠. 세입자 동의 받을 필요는 없죠. 다만 세입자는 팔아먹든 말든 2년 동안은 이사 안 가고 버틸 수 있어요. 그럼 2년 지나고 이사 나갈 때 이 을은 누구한테 돈 받아 나가야 되냐고요? 예, 자연인인 경우에는 승계되기 때문에 A한테 받아 나갑니다. 근데 대기업 같은 법인은 적용이 안 되죠. LH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만 적용되고요. 그 외에 법인인 경우는 갑한테 받아가야 됩니다. 대기업인 경우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법인은 대기업인 경우는 갑한테 받아 나가야 된다고요. A한테 받아가야 되는데 A는 집 돈이 없고 갑이 돈이 많고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것을 판 것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을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승계되는 거 싫다, 돈 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승계됩니다. 자동적으로. 자, 그 다음에 485페이지 존속기간의 보장입니다. 존속기간. 존속기간이 있는데 최장기가 있고 최단기가 있습니다.
최장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없고 민법에 20년이라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헌 판결을 받아서 효력이 없습니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최장기 존속기간은 현재 없습니다. 이제. 근데 최단기 존속기간은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 농지법에서는 3년입니다. 그래서 주택에서 최단기 존속기간 2년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양면적 강행규정이 아니라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그래서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입니다. 양가로 2번 법적 갱신, 묵시적 갱신. 법적 갱신, 묵시적 갱신을 보면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다릅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다르다. 임대인인 경우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 5개월 동안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되고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만 갱신거절 통지하면 됩니다. 즉 세입자는 아직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한테 이사 나가겠습니다. 계약기간 끝나고 나면 이런 말을 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주인은 아직 계약기간 1년 남았는데 세입자 보고 나가라. 너하고는 더 이상 계약 안 한다. 이런 말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은 또다시 최단기 존속기간 2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돼도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하면 해지 통보하고 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또 2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민법에서 묵시적 갱신은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하면 1개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하면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민법 임대차에서는. 주택 임대차에서는 또다시 최단기 존속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 계약 체결하고 3년 8개월 실제 살아봤어요. 이 법이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래서 저는 1년 계약했어요. 1년 계약하니까 주인이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싸게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주인한테 사람들이 그러던데 2년은 무조건 살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너무 잘난 척하고 뭐 그러면 재수없다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런 소리 하던데, 그러니까 동네에서 다 그렇게 하던데요. 한번 알아보시죠. 이렇게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다 알아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2년 지나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는 보겠다. 이 말은 그 의미 속에는 알아보고 없으면 안 나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여자들이 말하는 건 잘 새겨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알아는 보겠다 했는데 알아보는데 시간이 거의 1년 걸렸어요. 6개월에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안 받고 이러다가 뭐 몇 번 하다 보니까 벌써 3년 지났어요. 1년이 더 지나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너 2년 지나면 나간다니까 벌써 1년이나 더 지났다. 안 나갈 거냐 묻길래 못 나가겠다. 소송하라 해서 그냥 못 나가겠다. 명도 소송해라 나갈게. 이렇게 했어요. 소송하니까 또 6개월이 걸렸어요. 소송하면은 법원에 접수하면은 법원에서 이제 연락이 와요. 이렇게 소송이 제기됐다. 할 말 있으면 답변서 적어내라고 그래요. 답변서 한 번 적으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달씩 걸려요. 그래서 답변서 3번 적어내니까 6개월 걸리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다. 나가라 소리 한 걸 했어요. 나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그러길래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답변을 불성실하게 해서 그래야 자꾸 거기서 반발을 할 거 아니. 처음부터 증거를 완벽하게 해버리면 반발을 못 하잖아요. 원래 검사수사기법상 이렇게 지금 가만히 내버려둔다고 지금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고요. 그러면 진짜 인멸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게 오히려 역으로 덜미가 잡힐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인멸하려고 했다가 그건 마찬가지로 그냥 일부러 저는 답변서를 그냥 한마디씩만 적었어요. 그 상대방이 명확하게 지금 다 답변해버리면 바로 판사가 나오라 그래요. 확신이 서면은 재판을 하러. 확신이 안 서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판사가 불러가 젊은 판사더라고. 저보고 젊은 놈이 좀 심하네. 웬만하면 나가지 뭐 이렇게 버티는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나가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제 나갈 건데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파트 입주하는 날 맞춰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3개월 더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집주인한테 이때까지 3년 참았는데 한 3개월만 더 참으시죠. 이렇게 이왕 참은 거 한 3개월만 더 참으시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해 조서를 적고 끝냈어요. 판사들도 빨리 사건을 종결시켜야 돼. 그래서 웬만하면 화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장윤정이도 동생하고 지금 돈 달라고 소송하고 있잖아요. 장윤정이 남동생하고. 그 법원에서는 형제간끼리 싸우지 말고 웬만하면 화해를 하거나 조정을 해라, 합의를 해라 이렇게 해도 끝까지 합의 안 하고 소송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골치 아프다고 임차인도 잘 만나야 되고 주인도 잘 만나야 돼요. 저도 좋은 주인한테는 이렇게 못하겠죠. 근데 주인이 정말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러는 거지. 좋은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소송을 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좋든 안 좋든 송사 3번만 하면 인생 끝이에요. 저는 그래서 딱 민사소송 요거 한 번 해봤고 형사소송 딱 한 번 하고 2번밖에 안 해봤어요. 이때까지 태어나서. 공부하려고 한 거예요. 공부하려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소송을 해보면 공부가 많이 돼요. 형사소송 뭐 했냐고요? 제 카페 회원이 한 15,000명 있는데 EBS 제가 한 5년 강의해가지고 다음 카페 박용덕의 공인중개사법 제 이름 치면 나와요. 다음에. 거기에다가 강의도 못하는 게 뭐 여자만 밝히고 뭐 또 뭐 적어놨더라. 돈만 밝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 한 10번이나 올렸어요. 10번이나. 그래서 이게 강의 뭐 수강생이 그럴 수도 있죠. 한 번 정도 올렸다면. 근데 10번이나 지속적으로 아이디 바꿔가지고 계속 올리는 건 이거 뭔가 이상해서 그 사이버 그 수사대에 의뢰했어요. 이거 조사해달라고. 해보니까 학원 요거 하고 말고 여기는 돈 잘 주는데 지금 한 10년 전인데 어떻게 다른 학원의 원장님이 한 군데 강의를 계속 했는데 뭐 월급 한 푼도 못 받아서 한 6개월 동안 3개 학원을 돈 혹시 좀 언제 주실렵니까? 이렇게 하니까 놈 팔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은 별로 줄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그래도 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했더니만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강의도 잘하는데 못한다고 했고 밝히지 않는데 밝힌다고 했고 그래가지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의해서 고소해가지고 합의하라더라고. 검사가 합의금 받고 월급 밀린 거 다 받고 끝냈어요. 그 끝내고 나니까 새벽 3시마다 전화 와가지고 숨소리만 들리고 탁 전화 끊고 이러더라고요. 그 받은 돈 돌려주고 싶어. 지금이라도 무서워서. 한 10년 지났는데 지금도 가끔 한 번씩 술 취하면 그 전화 추적해보니까 그 미아리 그분이 미아리 살았는데 그 원장님이 미아리야. 제가 위치 추적해보니까 공중전 하더라고. 미아리에 있는 공중전화. 그분이 하는 것 같아요. 숨소리만 들리고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래요. 근데 무시해버리고 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형사소송도 할 게 안 돼요. 남의 돈 그냥 먹어가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막 돈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냥 포기하지. 다시는 소송은 이제는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3번, 양가로 3번 보증금 반환과 임대차 관계 존속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예, 그래서 반환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임 정감 청구권입니다.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 오늘 내드린 프린터 그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비교해 놓은 거 있죠? 거기에 월차임 전환율과 정감 청구가 있는데 중간에 오늘 내드린 1페이지 비교해 놓은 거 1페이지 보니까 정감 청구 정액 청구는 주택은 20분의 1, 상가는 9%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시험에 정감 청구는 20분의 1만 된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정액 청구만 상한선이 있고 감액 청구는 상한선이 없지요. 깎아달라는 것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1페이지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정감 청구. 그래서 정감 청구는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건 X라고요. 감액은 상한선이 없다. 그러면 자 임대차 2년 계약했습니다. 2년 계약을 해서 1억에 보증금 1억에 2년 했는데 1년 지났는데 주변 시세가 막 올라가가지고 지금 막 1억 5천에 1년 만에 올라서 전세가. 그러면
아직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 5% 500만 원 올려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여기 올려달라 할 수 있어요. 근데 2년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2배, 3배 올려도 상관없어. 시세가 3억이면 3억 올려도 돼요. 계약 기간 중에 올리는 게 이게 5%라고요. 근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올려요. 1년 한 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 다시 못 올려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올려달라는 사람 거의 없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잘 몰라요. 이게 잘 틀려. 헷갈려가지고 현실적으로 거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이유는 주인들이 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1년만 더 기다리면 그 뭐 월세 500만 원 그 보증금도 올려봐야 차라리 1년만 버텼다가 뭐 왕창 몇천만 원도 올려달라고. 보통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반전세, 보증부 월세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3억, 2억에 있다가 지나고 나면 한 5천만 원 더 올려달라. 그것도 5천만 원 그냥 올린 게 아니고 월세로 50만 원 더 달라. 이렇게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그 월세로 50만 원 더 달라 하면 막 열받아가지고 뭐 이런 주인이 다 있냐 하고 다 알아보니까 다른 데는 오히려 월세가 60만 원이야. 차라리 이사 가면 이사비만 더 들게 생겨서 그러면 할 수 없이 주저앉아서 눌러 사는 수밖에 없죠. 현실이 그래요, 지금. 지금 보통 전세와 월세가, 전세하고 매매가 반대로 되는 경향도 있는데 지금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매매가 올라가면 전세가도 올라가고 있다고. 지금 그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전세 대책, 전월세 대책 내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세도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계약 기간 중에 올리는 것만 해당됩니다. 20분의 1 올리는 것. 상가는 몇 퍼센트 올릴 수 있다고요? 9% 올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은 월차임 전환율입니다. 월차임 전환율. 월차임 전환율.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겁니다. 월차임 전환율은 거기 우리 프린트 내드린 거 오늘 다 프린트에 그 주택 상가 비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월차임 전환율. 주택은 연 1할 또는 1할이 10%죠? 네. 1할 또는 기준금리 4배 초과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 책에는 이렇게 프린트는 이렇게만 되는데 이 둘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네. 지금 현재는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1.75% 사하면 얼마 될지 모르겠네. 계산하기가 좀 어렵네. 1.75%, 3.5, 7%인가요? 4배 하면? 얼마에 계산기 없나? 7%? 네. 1.75%니까 기준금리. 그럼 지금은 7%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둘 중에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7%면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좀 7%면 어렵네요. 만약에 6천만 원,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을 지금 계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6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려면 옛날에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 IMF 때는 6천만 원 내줄 테니까 2부로 쳐가지고 120만 원 월세로 달라 이렇게 했어요. 1998년도에는.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도입된 거예요. 이 규정이 새로 신설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1할이면 6천만 원, 1할이면 60만 원, 60만 원. 그 다음에 기준금리 4배 하면은 7%면 얼마야? 6, 7, 42? 42만 원. 42만 원이 아니라 420만 원이 되겠죠. 1년에 420만 원. 이 둘 중에서 600만 원.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그럼 42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42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35만 원 하면 딱 떨어져요. 그렇죠. 지금 이제 월세 6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려면은 주인들이 옛날에 2부로 쳐가지고 120만 원 달라 했다고요. 그러다가 요즘은 보통 6천만 원 월세로 그냥 한 뭐 50만 원이나 60만 원 달라 막 이렇게 한다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둘 중에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0% 즉 1할 또는 기준금리 4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낮은 거잖아요. 그러면 월세로 6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도 한 달에 35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사실 이렇게만 받아도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수익률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은행에 저축해놓으면 1억 저축해놓으니까 누나 말로 뭐 얼마 18만 원인가 나온다던데 한 달에 17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나오죠. 네? 보증금 뭐? 보증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증금 합해서 다 해서라는 말입니다. 월세가 35만 원이면 네. 보증금 얼마에? 그럼 보증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보증금이 뭐 1억이든 2억이든 그건 상관없고 이제 주인이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전세 1억으로 있다가 나 1억인데 지금 돈이 많이 남으니까 6천만 원 내줄 테니까 그럼 4천만 원이 되겠죠. 4천만 원에 이 6천만 원, 전세는 4천만 원 하고 6천만 원 월세로 돌리고 싶다 할 때 뭐 2억에다가 6천을 돌릴 수도 있는 거고 3억에다 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는 보증금을 얼마인지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여기서는. 어쨌든 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데 그 6천만 원만 지금 예를 들어서 6천만 원만 돌리는 걸로 했어요. 그럼 뭐 1억을 돌릴 수도 있고 2억을 돌릴 수도 있겠죠. 6천만 원을 월세로 돌릴 때 7%니까 낮은 비율 7% 또는 10%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기준금리 4배 하면 그러면 예, 월세로 35만 원 넘게는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마 시험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얼마라고 이걸 주게 되겠죠. 예시에. 왜냐면 기준금리는 수시로 이거 바뀌는데 그것까지 암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제 생각에 그래요. 기준금리가 준다면 현재 기준금리는 1.5%를 기준으로 1.75%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걸 주게 될 거예요. 기준금리까지 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또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올라갑니다. 지금 좀 더 한 번은 내려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올리는데 우리는 내려가 버리면 지금 미국하고 똑같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외국 자본이 우리 외환보유고가 다 빠져나가 버린다고 미국에 투자한다고 우리나라 나누면 돈이 안 되는데 미국 갖다 넣어놓으면 더 돈이 되니까 그럼 할 수 없이 외국 자본이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제 부채의 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빚 빌려가지고 집을 샀다면 그럼 집값이 폭락할 우려도 또 있겠죠. 그럼 미래를 정확하게 알면 제가 이 앉았겠냐고 그러면 집 사지. 그럼 미래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금리를 계속 내릴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올린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후진국이 금리가 비싸요. 베트남 같은 데는 아직도 뭐 7%, 8% 넘더라고요. 베트남. 제 친구가 베트남인데 거기서 월급 받아가 다 베트남이 저축해요. 우리나라 있는 돈까지 가서 거기가 다 저축하더라고요. 8% 거의 10% 가까이 돼요. 옛날에 우리 20% 됐잖아요. IMF 때.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그 프린트 내드리지만 월차임 전환율하고 정액 청구 두 가지 비교하는 거 중요하죠. 정액 청구는 주택은 5%나 20분의 1이나 같은 말이에요. 법조문에는 20분의 1로 돼 있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5%죠. 상가는 9%만 올릴 수 있고요. 감액은 상한선이었고요. 월차임 전환율은 주택은 1할 또는 기준금리 4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상가는 1할 2푼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퍼센트로 따지면 12%죠. 12%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지금 현재 서울이 약 8% 정도 된대, 월차임 전환율이. 보니까 보증금 올리는 게 거의 한 8% 정도 현재 하고 있대. 5천만 원을 만약에 월세로 돌리려면은 58, 40, 400만 원, 1년에 4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보통 그 시세를 반영해서 이런 조문을 만든 거예요. 이게 대통령령에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금 했고요. 5번 보증금 회수부터 486페이지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